넘어갑니다. 남편이 집에서 막내고 위로 형만 둘 있어요. 큰 시숙이 남편하고 딱 10살 차이입니다. 꽤 나죠? 둘째 시숙하고 남편은 7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만 누뚱이라고 볼 수 있죠. 시숙들의 부인들인 제 큰 동서와 둘째 동서 모두 나이가 그 또래들이에요. 네 사람이 한 뭉텅이라면 저희 부부는 거기서 좀 떨어져 나온 부록 같은 느낌이었네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딱 30 됐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결혼을 전제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사이였답니다. 한마디로 선자리에 나갔다가 만나서 잘된 경우였죠. 제가 이혼 가정의 자식이에요. 학창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거든요. 두 분이 이혼하신 뒤에 아버진 오빠와 그리고 엄만 절 데리고 살게 되셨답니다. 이혼 사유는 고질적이었던 두 분의 성격 차이, 그에 따른 갈등과 불화, 거기에 아버지의 바람까지 뭐 그런 진부한 것들이 있었답니다. 워낙 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좋지 못했고 전 오빠랑 성격이 원체 달라서 사춘기 이후로는 다정하고 살갑게 대화 한마디 해보지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이혼 자체에 놀라지도 않았고 별로 상처를 받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구나.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버지보다 왠지 내가 엄마와 살게 될 것 같았고 예상대로네. 무덤덤하게 이런 생각이나 했었죠. 하지만 의외로 엄마가 이혼 후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당신의 자식인 저를 바라보며 억지로 버티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대학에 합격한 이후 그때부터 안심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다고 여기셨던 것인지 급격히 우울한 모습으로 변해가셨죠. 전 엄마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되신지 의아했었고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혼 당시부터 계속 당신의 속은 골마 있었단 말씀만 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저 때문에 엄마의 내면만 더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제 힘으로 노력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봤자 엄마처럼 되겠지. 악바리처럼 굴어봤자 정신이 나약하고 지쳐버리는 게 결국 그 엄마의 그 딸인가 봐. 결혼하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시간과 돈을 써야 하고 나의 에너지도 거기에 소비가 되니까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혼을 아예 안 하기로 전 20대 중반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아버지가 재혼을 마침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10여 년을 지내오신 상대와 끝내 약속한 결혼식을 따로 올리시고 혼인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 오빠를 통해 접했었네요. 오빠는 취업을 해외로 했고 그래서 아예 한국을 뜰 거란 얘기도 그때 저에게 같이 들려줬습니다. 너도 딱히 인생에서 비전이라는 게 없으면 해외 나가서 사는 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인생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오빠가 그런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차린 게 있었다면 부모님의 문제로 가정 환경에서 나쁜 영향을 받은 게 남매가 동일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가 몇 년 뒤 오빠가 해외에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정식 결혼은 나중 문제지만 일단 여자 쪽 집안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동거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려왔던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29살이었네요. 오빠도 2년을 만났는데 그 소식을 접하니까 괜히 옆구리가 시린 것 같다고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엄마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네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겠다고 한 게 나 때문에 그런 걸까 봐 너무 미안하다. 못난 엄마가 자식한테 좋은 영향을 하나도 못 끼치고 나쁜 것만 물려주고 알려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도 미안해. 난 그냥 이제 네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스스로가 너무 못나고 나약하고 능력 없는 엄마라서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그 앞에서 전 말문이 턱 막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를 가만히 안아드렸었죠. 고작 그런 행위 하나에도 전 꽤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걸 보니 저도 만만치 않게 못난 딸이었던 듯 싶습니다. 제 품에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전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깨닫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전문적인 치료를 엄마가 받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지금까진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볼 생각조차 못했을까? TV만 봐도 우울증이 병이라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란 소리를 심심치 않게 해댔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엄마와 연관시킬 생각은 못했었어. 내가 정말 헛똑똑이구나. 뒤늦게 반성이 되어서 엄마가 전문가들을 만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그리고 처방약을 통해 엄만 많이 좋아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꾸준히 산책을 다니는 것도 마음의 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그때 처음 알았었네요. 하루 2번 규칙적으로 산책을 다니시던 엄마의 눈에 문득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젊은 여자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란한 부부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한 자꾸만 눈에 담기 시작하셨던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부탁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예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을 결심이 완강한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인연을 만나고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냥 혹시나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는 해볼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전 괜히 그런 소리나 기껏 늘어놨었네요. 사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인연을 찾고 싶다는 게 제 나이 30살에 진짜 속마음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와서 연애를 해보려니까 그럴 자신까지는 없었죠. 제 성격상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만을 목적으로 선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워낙 일체 남자를 안 만나고 일만 하며 재미없게 사는 걸 주변에서 아니까 맞선을 보고 싶다는 저의 말에 다들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 덕분에 선자리는 꽤 들어왔었고요. 제가 조건이 좋은 여자도 아니건만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더욱 감사했던 일은 놀랍게도 맞선 상대로 잘생긴 남자를 만나봤다는 거예요. 직업이 좋은 남자도 만나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이성에게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때 걱정도 했었고요. 주변으로부터 눈이 까다롭다 이런 핀잔 섞인 평가도 들려왔지만 전 염치불고하고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이런저런 조건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남자라면 좋아요.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되니까 특별히 모나지 않는 남자가 전 더 좋네요. 그러자 지인 내에 어떤 지인이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3번째 맞선 자리에서 제가 나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던 것이죠. 인상 한번 특색 없는 남자라는 게 남편의 첫 인상이었답니다. 남편이 저에게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묻길래 딱히 없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했죠. 드라마도 관심 없고 무식하단 소리 듣기 싫어서 고전 소설의 제목들은 외우고 있지만 책 읽는 거 자체를 잘 못한다고 말하던 남편의 그 가식 없는 모습에 웃음이 나는 제 자신이 이상했고요. 그 순간에 전 눈앞에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연이란 아주 요상한 것이었네요.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남편을 엄마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도 반겨주셨어요. 그래, 생각 잘했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구나. 마음의 침이 드디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당신으로 인해 제가 혹시나 불행할까봐 엄마는 내내 그 걱정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같은 인물하고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착하고 진중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형들인 제 시숙들을 처음 봤었을 때 곧바로 의외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네요. 두 사람끼린 인상이 비슷하네. 기본적으로 어딘가 심각해 보이는 표정이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둘이서만 비슷하고 막내만 딴판일 수 있을까? 사진을 보니까 시부모님의 젊었을 적 모습하고 남편이 골고루 닮아서 망정이었지 아니었다면 혹시 혼자만 다른 핏줄인 줄 알고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남편 혼자서 결이 다르더라고요. 나이 터울이 크다 보니까 더욱 그랬던 듯 싶고요. 남편이 늦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시부모님은 연세가 이미 꽤 있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시어머니만 그러하셨었네요. 시아버지께선 돌아가신 뒤였거든요. 남편이 군대 생활을 한창 하고 있었던 때에 심근경색으로 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선 나이 70이 있을 때 제가 처음 배웠던 것이고요.
아이고, 이제 막내 아들까지 다 장가를 보냈구만. 저승에서 우리 아저씨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면서 드디어 팔 뻗고 쉴 수 있겠어.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 시어머니께선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애틋해 하셨고 결혼을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애초에 반대니 뭐니 아예 그런 것은 생각조차 못 해보신 듯 했고요. 그 편안한 분위기에 제가 긴장이 금세 풀려서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께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인지 연세에 비해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셨지만 어딘가 많이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풍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괜히 짠해졌었죠. 저희 엄마의 더 나이 든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게 되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참고로 시어머니께선 혼자 지내고 계시지 않았고 큰 시숙네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당시 기준으로 약 2년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집은 원래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시댁 본가였는데 큰 시숙네가 들어와서 살게 된 모양새였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의 기력이 점점 빠르게 떨어진 데다가 여러모로 이젠 점점 혼자 지내시기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이유를 들며 큰 시숙네 쪽에서 먼저 시어머니께 모시고 살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장남은 아무리 그래도 장남인가 보다. 장남 맏며느리가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집안이구나. 전 그때 속으로 큰 시숙은 아들이라고 쳐도 첫째 동서 입장에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한 집에서 모시게 된 셈이니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느꼈어요. 제가 당연히 결혼 생활을 겪어본 건 아니었지만 부부관계만큼이나 어려운 게 고부관계라는 건 워낙 널리 알려진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의 큰 동서 되시는 분이 정말 괜찮고 좋은 분이라고 처음에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알게 되었던 사실이 모시는 건 큰 시숙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경제적으로 둘째 시숙네가 지원을 좀 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큰아들이 모시고 작은아들이 보태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다고 하던데 그래도 매달 그런 돈을 보낸 게 어딘가요? 그게 성의였고 효도였던 것이죠. 그걸 묵묵히 동의하고 따라온 저희 둘째 동서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좋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두 분에게서 초장부터 좀 의아한 소리를 들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혼 가정? 난 별로다. 정말 아무리 그래도 가정 환경이라는 거 중요하거든. 부모가 이혼했다니 그런 것만큼 확실한 흠이 또 어디에 있겠어? 그러니까요, 형님. 제가 이래서 자꾸만 어머님이 정신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맞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딱 그냥 듣기에도 집안 꼴이 엉망진창인데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작정 허락부터 하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시댁이자 큰 시숙네가 사는 그 집에 부엌에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뻔히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동서 되시는 두 분이 절 등지고서 싱크대에서 나란히 서서 그렇게 속닥거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가는기가 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그 말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렸겠나요? 어머니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 그러면 난 이걸 다 들은 채를 해야 돼? 아니면 민망해도 모른 척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참나 황당하고 어이없네. 무례한 분들이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가 벼랑간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야.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런 무례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 제가 너무 얼떨떨했고 못 들은 척을 해야 하나 고민이 잠시 됐었죠. 하지만 제가 뻔히 들었다는 걸 두 사람도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꼴이 우스워지는 것 같아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못마땅해서 두 분이 그러시는 건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건데 이혼이 별일이긴 해도 그게 누군가의 결함이 될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조심스러운 눈치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두 분이 과연 뭐라고 반응을 하실까 싶었는데요. 허무하게도 그저 귀찮고 피곤하다는 표정을 저에게 똑같이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큰 동서가 먼저 퉁명스레 말을 던져왔습니다. 마음에 영 안 들고 안 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결혼 엎어버릴 건 아니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동서지간으로 안 받아주겠다느냐 하는 소리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날 세울 건 없어. 아직 제가 정식으로 남편과 결혼을 하기도 전이었는데 먼저 자연스레 반말을 하신 부분도 전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티는 안 냈었네요. 큰 동서의 옆에서 둘째 동서가 뚱한 표정으로 말을 잇더군요. 결혼하는데 우리가 돈을 보태준 거나 뭐 도와준다거나 이러는 게 없으니까 양심적으로 마음에 안 들든 뭐든 그냥 반대는 안 하는 거야.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머쓱한 처지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었고 집에 와서 그 말들을 가만히 곱씹어 본 다음에야 해석이 가능했었네요. 집안의 첫째와 둘째가 모친을 모시고 지원하고 이러면서 살고 막내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대신에 결혼하면서 받은 게 없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하던 당시에 집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때인 시아버지의 생전이었기 때문에 아들들 장가 보낼 때 당연하다는 듯 뭔가 집에서 보태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막내인 제 남편은 결혼하면서 받은 게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영원이었습니다. 10원 한 장도 안 받았어요. 전부 저희 부부의 자력으로 결혼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고 계신 큰 시숙으로부터 뭐 하나 받지도 못했고요. 받은 거라고는 고작 행복해라 같은 단조롭기 짝이 없는 덕담 하나뿐이었답니다. 둘째 시숙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서운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돈을 보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간 알뜰살뜰하게 지내면서 저축해온 돈도 꽤 있었고요. 대출 상품도 벌써 이것저것 알아본 게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내심 결혼하면서 남자 된 입장으로 자기 집안에서 10원 한 장 못 가져오는 게 저한테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제가 아무렇지 않게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무척이나 반색을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전 저희끼리 알콩달콩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엄마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가 결혼하면서 뭘 크게 해와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냐면서 부부간에 서로 힘을 합쳐 잘 살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네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저렴하고 깔끔한 신혼집을 구했었죠. 여기에 든 돈은 저희 부부가 똑같이 반반 부담을 했고요. 가전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혼수들은 남편이 다 부담을 했답니다. 부득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며 통장 하나를 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에 대한 신뢰가 전 더욱 생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댁으로부터 전자레인지 하나를 못 받았어요. 모두가 어쩜 그렇게까지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안 주고서 얼굴에 미소만 가득 짓고 태연하게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로 축하 인사를 해주셨었던 건지 이제 생각하니까 약간은 신기할 정도네요. 세상 천지에 축의금까지 한 푼을 안 내는 시댁 집안도 있나요? 누가 보면 제가 의리와 정이 넘치는 시댁 집안을 만난 줄로 결혼식장에서 착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대면대면하게 살아온 친정집안 사람들이 제 결혼 소식에 의외로 높은 참석률을 보여서 절 놀라게 만들었고 다들 조용히 축의금을 내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젠 남남에 가깝지 않나 싶은 제 아버지까지 결혼식장엔 오지 않으셨지만 축하의 뜻을 전달하며 500만 원을 따로 보내주셨거든요. 오빤 제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왔었고 예식 내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며 정신없던 저 대신 엄마도 챙겨드렸고 저한테 100만 원 봉투를 따로 주기도 했고요. 이런 친정의 모습과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서 속으로 심란하긴 했었죠. 그래도 어쨌든 너무 간섭해대는 그런 시댁보단 차라리 거리를 두고 사는 이런 집안 가풍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혼 첫 발을 그런 분위기에서 딛게 된 것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뭐든 양면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형님들이 난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어쨌든 두 분이서 어머님을 알아서 챙겨드리며 사시잖아. 괜히 형님들하고 친목 때문에 신경 쓰고 질질 끌려가면서 사느니 차라리 무시당하면서 형님들이 알아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며 난 뒤로 빠져있는 거. 이 편이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래, 어쩌면 내가 행운아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막내 동서는 안 챙겨도 효자들인 시숙들, 새로 들어온 동서는 안 챙겨도 시어머니는 챙기는 손이 동서들. 전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자 제 시댁이 한없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더군요. 뭐든지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달린 것 같았습니다. 따로 국밥이라고 해도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왔는데 안 찾아뵐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역시나 시댁에서 한 푼의 지원도 안 받았고 저희 부부의 힘으로만 다녀온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시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우시더라고요. 결혼식 잘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한 번도 둘이 안 싸우고 잘 다녀왔다고 하니까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구나.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어떡하니? 내가 너희한텐 정말로 미안하다. 시어머니께선 당시 여력만 되셨으면 저희 부부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당신 스스로 면이 안 선다고 자꾸만 그러길래 제가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에요, 어머님. 저흰 진심으로 괜찮아요. 결혼하면서 지원 못 받는 신혼부부들이 호화스럽게 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걸요? 받는 경우들이 너무 자랑을 하고 지내서 그렇죠. 실상은 빚을 물려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한 게 지극한 현실이라고 전 생각해요. 시댁에서 한 푼 못 받고 결혼한 게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고 정확히 말씀드렸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우시던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왠지 여리신 분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큰 동선 인상부터 약간 드세 보이던데 한 집에 거주하는 두 사람의 성격 궁합이 과연 잘 맞을지 의심스러웠고 신기하기도 했었네요. 시어머니 쓰시라고 가볍고 편한 손가방 하나,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영양크림 하나를 드렸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들이었죠. 시어머니께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당장에 손가방을 들어보셨고 영양크림을 소중하게 살펴보시며 꼭 잘 쓰겠다고 하셨어요. 전 시어머니의 피곤해 보이는 그 안색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선물을 고르고 만 것이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부디 그 유명하다는 영양크림이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효과를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동서 양반들이 절 따로 부르더라고요. 전 부엌에서 여자들끼리 뭐라도 먹자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우리한텐 뭐 없냐며 따지듯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기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냐는 것이었죠. 어이가 없었네요.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줬으면서 그래놓고 결혼식장에서 요란법석 오만생색은 다 냈으면서 뭔 선물 타령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안 산 건 아니었으므로 전 그제서야 공항 면세점에서 산 명품 화장품 하나씩을 드렸어요. 동서들은 꼴랑 이거 하나 주는 거냐며 투덜대다가 명품 로고를 확인하고는 눈빛이 바뀌어서 헛기침들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멋쩍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 쓸만하겠네.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까 보니까 어머님 선물은 신경 써서 고른 티가 팍팍 나던데 우리 몫의 선물은 아주 차갑다. 대충 형식적인 티가 너무 느껴지네.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고맙다는 인사로 끝낼 것이지 굳이 또 트집을 잡더군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은 많으신 분들이 둘 다 유치하고 치사하게 왜 저러시나 싶어서 속으로 한숨이 나왔으나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아직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머님 선물 쪽이 고르는 게 더 어려워서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형님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구태여 수다분한 미소를 꾸며내며 저자세로 나가자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든 건지 동서들은 거만한 턱짓을 곁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은 상사가 한참 아래 부하 직원을 대하듯 꼭 고개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큰 동서가 하는 말이 제가 아주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머지않아 시어머니를 신경 쓸 일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도 했죠. 대관절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어진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곧 요양원에 들어가실 분이거든. 네? 뭐라고요? 어디에요? 지금 요양원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왜 요양원에 가신다고요? 말을 한 번에
한눈에 못 알아듣는 재주가 있네. 그럼 우리 어머님이지 누구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겠어? 하여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여생을 거기서 보내실 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렇지만 어머님은 아직 연세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만큼 사셨으면 된 거지. 네? 아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머님 정도면 아직 한창이신 거 아니에요? 말이 100세 시대니 뭐니 하는 거지. 진짜로 100세까지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순진하게 놀라긴. 그 정도 사셨으면 이제 세상 구경 다 하신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인지 능력 떨어지는 건 모르지? 어머님이 인지 능력이 안 좋으세요? 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럼 방금 들었으니까 된 거네. 어머님이 좀 그렇게 되신 지 벌써 몇 년 됐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로 워낙 기력 없이 지내셨을 때 그때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봐. 아, 그래서 모시고 사시기로 결정했었다는 그 얘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 어머님이 그냥 보통으로 멀쩡하신 줄로만 생각했었네요. 그러면 어머님은 혹시 언제쯤 요양원에 가시게 될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들어가시나요? 왜? 어머님이 빨리 들어가 버리셨으면 좋겠나 봐. 이런 면에선 우리 새 며느리끼리 잘 통하는 것 같네. 네? 아니요, 전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언제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걸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미리 들어갈 걸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가 흔한 건가 싶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또 마음이 워낙 약하고 정에 약한 건 더 심하게 약해서 어머님을 쉽게 못 저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칠순잔치까진 해드리려고 그래. 어머님 칠순잔치라면 내년이겠네요? 내년 봄에 건물 주변에 봄꽃 예쁘게 핀 곳으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 제가 그때 뭘 알아봤자 얼마나 알았겠나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나 그간 시어머니를 모셔온 당사자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대충 수긍하고 말았던 것이죠. 옆에서 둘째 동서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칠순잔치 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실 만큼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게 맞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글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난 대학도 자취생활하면서 쭉 다녔었고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때도 형들이 어머니를 챙겼지. 난 군생활 마저 하느라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 대학 졸업하고서 바로 취업하고 회사가 본가에서 머니까 그때도 계속 자취만 해왔었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하고는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뿐이고 둘이서 어딜 간다거나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둘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네. 당황한 남편은 이래저래 횡설수설을 했고 결론만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본인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에 스스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과거에 엄마의 우울증을 마주하고서 제가 힘들어졌으며 그래서 모녀관계가 애매해졌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남편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들었고 이틀 뒤에 저녁에 보니까 베란다에 나가서 큰 시숙하고 통화를 길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더랬죠. 그런데 통화를 마친 남편이 겸연쩍은 미소를 아주 쓰게 짓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다 알아서 하겠대.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라더라. 뭐? 당신도 똑같이 아들이고 자식인데 같은 형제끼리 무슨 선을 긋고 그래. 어머니도 이미 요양원에 때 되면 가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아, 그게 정말이야? 하긴 어머님이 다 아시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형님들도 자신만만한 태도였겠지? 여태까지 형들이 어머니 모셨으니까 요양원으로 가시게 하는 것도 형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그냥이 따끔하게 혼내더라고.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그렇다. 큰아주버님하고 형님네가 누가 보면 최소한 5년은 어머님을 모시고 지낸 줄 알겠어. 그것도 아니면 생색은 되게 내시네. 아,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게 냅두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나도 뭐라고 더 이상 말을 얹기가 망설여지네.
당신 생각은 어때? 난 큰형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던 게 큰 형수님 눈치가 보이나 봐. 작은 형도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형수님들이 어머님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형들 입장에선 미안하고 고맙고 매사에 눈치가 보이고 뭐 그렇겠지. 그리고 집 문제가 걸려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 그 집 말이야. 왜? 설마 어머님의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그 집은 자연스레 아주버님들이 나눠 가지실 건가 보네? 그런 거야?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집에 지분 욕심을 낼까 봐서 큰형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난 전혀 그 집을 욕심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처하고 서운하고 기분이 이상하다. 당신이 그 집에 욕심 없는 거 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친형들은 몰라?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야 왜 첫째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모시고 둘째가 매달 생활비 보태주고 그렇게 해왔는지 알겠네. 두 집에서 어머님 재산인 그 집을 먹을 작정이었구나? 결국은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안 떠오를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 집이 오래되어서 좀 낡긴 했어도 위치가 좋았거든요. 집 컨디션 치고는 시세가 나쁘지 않았죠. 좋은 가격은 아니었지만요. 그런 재산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다들 용을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 두 집안이 한 통속이고 저희 부부는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사는 곳마저 그러했습니다. 저희만 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요. 그러니 정말 별일이 있지 않고서야 시댁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사셨다면 편하게 연락드리고 찾아뵙기라도 했었을 텐데 큰 시숙네가 같이 살았으니까요. 안 될 일이었죠.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어디다가 이런 적나라한 상담을 직접 청할 수는 없었기에 인터넷에다가 익명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저를 향해 오지랖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는데 혼자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가만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작 남편도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잡고서 남편하고 둘이 조용하게 잘 지내는 생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소란스러운 걸 싫어했고 그래서 일상도 평화롭고 고요하게 보냈거든요. 사회생활 스트레스도 각자 차분하게 알아서 해결하고 푸는 성격들이었고요. 둘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에 엄마는 감격을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사는 맛이 나고 10수년 만에 정신이 또렷해진 기분이라고도 하셨죠. 병원에서 받았던 그 어떤 상담보다도 제가 결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잘 산다는 사실 하나가 가장 큰 위로이자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잘 지낼 뿐인데 엄마가 점차 활력을 찾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 울컥했던 것 같네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엄마에겐 제가 최고이고 저한테도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금세 흘렀고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요양원 가시기 전에 찾아뵈야겠네. 따로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면 적당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정확히 언제 요양원에 가시냐고 큰 동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양원에 가셨고 잘 모셔다 드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다음 달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미 요양원에 들어가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미리 날짜를 정확히 안 알려주셔서 섭섭하다고 저희 부부가 그렇게 내색을 했더니 큰 동서가 발끈했고요. 너무 좋은 곳에 잘 계시는데 어머님한테 그동안 해드린 것도 그렇고 요양원에도 최고로 잘 모셔다 드렸는데 왜 지금껏 잘해오기만 한 내가 섭섭하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빠져야 돼? 나야말로 섭섭하고 억울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아직 댁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진작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인사도 못 드렸구나 싶어서 그게 그냥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 거라면 말 똑바로 해.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들지 말고. 꼭 보면 너 같은 것들 있더라. 주제 파악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는 쓸데없이 한 번씩 나불대면서 분위기를 망쳐놓는 것들 말이야. 아유 진짜 싫어.
큰 동서가 많이 발끈했었는지 저한테 너너거리면서 막말을 한참 쏟아냈었고요. 전 당황한 채로 그거 다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둘째 동서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제가 저지른 만행을 다 들었다면서 저한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면서 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좀 혼미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뭔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계신다는 요양원에 가봤었고요. 남편이랑 둘이 가봤는데 마침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수업 중이어서 시어머니께선 그 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색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요. 그 후에 잠깐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나왔었고요. 시어머니로부터 별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 요양원 생활을 하시니 더더욱 저희 부부가 다른 시댁 식구들과 교류할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었고요. 게다가 저희 부부 둘 다 마침 각자 회사에서 바쁜 일이 생겼거든요. 정신없이 몇 달이 흘렀고 제가 어느 토요일 오전에 큰 동선회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시간 되면 와서 짐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서 가져가라고 큰 동서가 그랬거든요. 버릴 물건이 태산이라 저보고 건질 만한 것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며 큰 동서가 빈정거렸을 때 전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어요. 큰 동서는 미리 집 정리에 들어간 참이었고요. 본격적으로 그 집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첫째와 둘째가 어떤 세부 조율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자기들끼리만 해결하고 나눠 먹고 저랑 남편한텐 안 알려줬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이제 와서 놀랄 건 없었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놀랄 일이 그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벌어졌던 거예요. 막상 도착하니까 저보고 은근히 잡일을 시키는 큰 동서 때문에 제가 속으로 화를 참고 있었죠. 남편이 몸살 감기가 걸려서 같이 못 오고 저만 온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큰 시숙은 낚시를 갔는지 등산을 갔는지 하여간 주말 맞이 놀러 나간 상태였고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둘째 동서가 도착했어요. 먹을 걸 들고 왔더라고요. 마트에 장을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손이 동서 두 명이서 신나서 깔깔거리길래 그냥 확 집에 가버릴까 싶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또 누가 올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의아했고 동서들도 마찬가지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을 때 세 며느리 모두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등장한 인물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요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웬일이세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큰 동서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울먹이시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나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지 60 멀쩡하고 아직 나이도 덜 먹은 내가 왜 그런 곳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니? 나 다시 여기서 살련다. 암만 나를 보러 오라고 와달라고 그렇게 너희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전화들을 안 받니? 내가 별 수 없이 이렇게 나왔어. 나 이제 다시 그냥 여기 내 집에 살련다. 너희랑 같이 살래. 시어머니께서 호소하시는 것에 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충격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번호는 큰 시숙과 큰 동서 두 사람의 번호일 뿐이고 그 외엔 모르셔서 연락을 못 하셨더라고요. 요양원에서 같은 방을 쓰는 어떤 분이 자식에게서 받았던 용돈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께 그걸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주말이라 요양원에 방문객이 있어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시어머니께서는 몰래 나오셨다고 했고요. 전말을 듣자마자 큰 동서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망 나셨어요? 왜 제가 다시 어머님하고 살겠어요? 택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기껏 멀리 보내놨더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난리세요. 진짜 열받기 싫이. 그리고 이미 집도 다 정리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눈치 한번 더럽게 없네. 얼른 들어가세요. 눈을 살벌하게 부라리며 그러더군요. 게다가 둘째 동선 오만상을 쓰면서 당장 본인이 콜택시를 불러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선 망연자실해서 울고 계셨고요. 그 모습이 말도 안 되는 총극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동서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작작하세요. 어머님은 제가 모실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두 분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말을 하는 동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작 이랬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자 두 동서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명목으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인 거 다 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야말로 코웃음을 크게 쳤어요. 자꾸 돈돈거리는 분들이시니 뭐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본인들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남도 그럴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죠. 당하는 입장에선 기분이 더럽거든요. 어머님, 어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전 시어머니를 부축해드렸고 뒤에서 동서들이 후회하지 말라며 조롱을 날렸습니다.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 분을 모셔봤자 이득이 없을 거라면서 비웃더라고요. 무시해줬었네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더니 식탁에서 죽을 먹고 있던 남편이 놀라서 뒤집어졌고요. 제가 전말을 알려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였어요. 일단 요양원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양해부터 구했고요. 시숙들은 둘 다 점잖은 척을 했지만 결론만 보자면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셔가게 돼서 앞으로 요양원에 가는 돈이 굳어서 좋아하는 반응이었고요. 그 누구도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거나 빈말이라도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돼서 차라리 홀가분하고 아주 개운하다는 반응들이었네요. 두 내외가 다 그렇다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게 되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태 시어머니께선 두 동서들을 통해서 항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오시면서 위축되고 작아지셨던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죠. 요양원 얘기도 두 사람이 작정을 하고서 처음부터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틀렸고 며느리들이 맞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셨던 시어머니께선 병든 그 마음으로 홀린 듯이 요양원까지 들어가셨던 거예요. 전 사람이 지치고 마음이 시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엄마를 통해서 잘 봤었고 저 또한 일부 겪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서 동서들은 좋은 아내이자 희생적인 며느리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사실은 자기들 좋을 대로 상황을 항상 유도해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그 집도 결국 가로채 갔고요. 너무 참담해서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자기가 불효자라면서 계속 눈물을 훔쳤는데요. 전 오히려 의연한 심정이 돼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사시고 싶으신 대로 행동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셔도 돼요. 가고 싶은 곳 그냥 가시면 되고요. 드시고 싶은 음식 뭐든 말씀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 이런 순간을 위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심정이 편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휴가를 내고 가드렸는데 거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내 돈 3억 7천만 원 그거 전부 찾고 싶은데요. 그리고 전 은행 직원을 향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따로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누구에게도 스치듯 언급한 적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 재산을 아는 존재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외엔 시어머니 당신 혼자만 조용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3억 7천보다도 조금 더 되었던 그 돈을 시어머니께선 몽땅 찾으셨고 망설임 없이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너라면 네가 알아서 우리 막내하고 잘 나눠 쓸 것 같구나. 너에게 주는 것이 옳아. 너무 놀라서 차마 못 받겠다는 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봐온 그 어떤 때보다도 눈빛이 선명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게 됐고 그 뜻을 따라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밝히시길 워낙 세뇌당하듯 너무 부정적이고 무력하게 정신이 우울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게다가 동서들은 물론이고 시숙들까지 보는 눈들이 있었기에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당시에 돈을 지원해 주실 수가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음침한 동사들을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다 잘 됐답니다. 시어머니께는 좋은 벗이 생겼어요. 그분은 바로 제 친정 엄마이셨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어루만져줄 존재가 엄마였죠. 두 분이 같이 해외여행도 떠나셨는데 친정 오빠의 초대를 받고 비행기에 오르신 것이었어요. 외국의 오빠 집으로 가서 2달 넘게 엄청 즐겁게 지내다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께선 완전히 얼굴이 밝아지셨죠.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승승장구했고요. 원하던 때에 임신도 돼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큰 시숙 내외는 이혼을 했어요. 큰 동서에 남을 통제하려는 그 성향 때문에 결국 큰 시숙이 참고 참다가 폭발했던 모양이에요. 그 저변엔 시어머니의 일도 있었겠죠. 곱게 이혼이 안 돼서 아주 개싸움이 났었어요. 난리도 아니었고 그때 둘 다 돈도 많이 깨지고 엄청난 고생들을 사서 했답니다.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 둘째 시숙 내외는 이혼까지는 안 갔으나 별거 생활을 시작해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합치지 못했고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건지 어쩐 건지 시숙들이 시어머니를 찾는데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시어머니께선 놀랍게도 여태 정정하시답니다. 정신도 무척 또렷하시고요. 당신 스스로 못 가시는 데가 없을 지경이에요. 당신 뜻에 따라 저희랑 같이 사시지는 않고요. 고즈넉한 동네의 아담한 빌라에 사시는데 거기서 도보 1분 거리에 제 친정엄마가 사세요. 두 분이 매일 얘기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0대 초반인 좀 이른 나이에 미용실에서 원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가게를 가진 것이 좀 빨랐죠. 제가 미용실 원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중년 이상 손님들은 놀라곤 하시는데요. 원래 동네 미용실에선 원장님이 연세가 지긋한 아주머니들 또래거나 최소한 40, 50대는 되지 않냐고 저에게 되물으시곤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머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업 수완도 좋다고 감탄하는 말씀들을 하시죠.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잘 돼서 전 같은 이름의 점포 프랜차이즈를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했죠. 하지만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용실 하나를 잘 일궈 놓곤 믿을 만한 점장에게 맡기고 다른 지점을 내고 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 창업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개의 점포를 제 소유로 가지기까진 고생도 많이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죠. 지금부터 천천히 저의 살아온 얘기를 다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자분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전 가족관계가 조금 특이해요. 딸이 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딸을 낳으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으셨어요. 다시 말해 사녀 일남이죠. 전 그 중에서 셋째 딸입니다. 옛날에 그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 있죠.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도 있고요.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언니들보다 좀 이쁜 얼굴을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치장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우리 미용실 놀이 하자. 응? 내가 예쁘게 머리 따줄게. 좋아. 난 네가 따은 머리하고 나가면 남자애들이 이쁘다고 말해줘. 그러니까 오늘도 2갈래로 예쁘게 따줘. 알았지? 언니 나도 머리 따줘. 나는 디스코 머리 예쁘게 해줘. 그리고 반만 따줘. 뒷머리는 늘어뜨려주고. 알았지? 알겠어요 손님들. 차례차례 예쁘게 머리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오렌지 주스 드릴까요 손님? 전 학창시절에 누구든지 앉혀놓고 머리를 따주는 미용실 놀이를 즐겨 했는데요. 언니들, 동생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까지도 제 손길을 안 거쳐간 아이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친구들의 머리도 만져주지만 전 메이크업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미용과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진로를 정했죠. 전 고등학교 때부터 특화고에 미용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이들이 하도 많다 보니 저한테까지 진학이나 학교 생활을 신경 쓰고 하실 여유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는 무조건 맏딸과 막내 아들에게만 잘 되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둘째 언니랑 저,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따로 없었죠.
우리 집안에선 전부 다 대학을 보낼 만큼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대학을 가. 큰언니는 공부도 곧잘하고 욕심도 있으니까 이 엄마도 일해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대학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돈 벌어서 가거라. 어차피 너희는 공부를 하기도 싫어하지 않니? 둘째랑 셋째, 넷째는 고등학교만 나와. 그리고 각자 돈 벌어서 빨리 독립을 하도록 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다 같은 자식들인데 대학 입시의 기회는 공평히 줘야지. 나 혼자 대학 가라고 하면 내가 불편해서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 내가 얼른 졸업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해보도록 할게. 아니 언니, 난 괜찮아. 난 어차피 대학 갈 생각도 안 했어. 난 미용일 배워서 미용사 될 거니까 기술학교 가면 돼. 그러게, 그래도 셋째는 자기 주제를 알긴 하네. 잘 됐다. 네가 일찍 돈 벌어서 막내 동생 대학 등록금 좀 대.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아동학대를 한다거나 아파도 안 돌봐주시고 밥도 안 주는 그런 종류의 방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째 언니나 저나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말이죠. 우리 부모님 자식들 중에 제일 성공한 게 바로 천덕꾸러기였던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도 항공사 승무원이 돼서 멋있는 제복 입고 세계를 비행기 타고 누비는 직업을 가지게 됐고요. 그것도 충분히 번듯하다면 번듯할 수 있고 항공사 승무원이 워낙에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제 언니에겐 타고난 이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언니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기장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언니가 형부와 같은 비행기를 타는 날엔 둘이 도착지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부러운 인고 커플이 따로 없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큰언니는 아직도 부모님 그늘에서 번듯한 자기 직업도 없이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군데 취업 면접도 보고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해봤지만 이상하게도 큰언니는 잘 풀리질 못했습니다.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큰언니는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알바만 하면서 정말 잉여 인간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큰언니만 보면 대학 등록금이 아깝다고 잔소리를 퍼부어대곤 하시죠. 큰언니는 그렇고 둘째 언니는 승무원, 전 미용실 원장을 하고 있고 넷째 여동생은 파티셰를 하고 있어요. 그 애도 처음부터 부모님이 대학에 안 보낸다고 했었는데 그 애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돈 벌어서 꼭 대학을 가고 말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케이크와 과자를 만드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알바하고 번 돈으로 말이죠. 그렇게 1년간 일본 도쿄 과자점에서 문화생 생활을 했거든요. 전문대도 자기 힘으로 졸업했고요. 유학도 자기 돈으로 갔다 왔으니 부모님도 그 애가 하고 싶다는 걸 말리지도 못했고요. 처음엔 어머니도 큰언니가 하고 있던 식당 아르바이트에 넷째 동생을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요. 넷째는 단호하게 그건 절대 싫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파티셰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넷째야, 언제까지 큰언니 식당 알바만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언니 공무원 시험 도전하게 네가 대신 식당에 나와서 일해라. 너 어차피 그 과자 만드는 일보다 오히려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물려받으면 더 좋잖아. 안 그래? 엄마, 난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언젠가 유명한 과자점을 낼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 식당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난 집안에서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아이고,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아르바이트 알아보마. 이렇게 넷째 동생 역시 자기 생각이 확고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방임주의로 키우신 덕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와서야 말이지만 그땐 저렇게 고등학교 나와서 돈 벌라고 말씀하신 어머님께 남몰래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젠 그 덕분에 우리 자매들이 다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 오히려 감사를 해야겠네요. 지금은 넷째 동생은 서울의 유명 호텔 제가부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디저트 장인이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29 나이에 어디서 디저트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나 있겠어요?
넷째 동생의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야 신입사원인 친구들도 많고 기껏 대기업 들어가 봐야 사원이나 대리급 정도 되는데요. 동생은 그 애들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유명세도 얻었으니까 인생에서 대학이 전부는 아닌 것이 맞는 듯합니다. 저 역시 미용실을 차려서 어느 정도 돈을 번 후에 나중에 대학에 간 케이스인데요. 전 미용학과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지금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전문대학교 뷰티학과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샵도 세 군데나 운영을 하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 연애를 해도 그다지 길게 가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시간도 사실은 아까워서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남자보단 어떻게 하면 샵을 크게 키울까, 재능 있는 인재를 데려와서 우리 미용실에 취직을 시킬까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쪽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퇴짜 놓거나 연애를 한다 해도 한두 달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면도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의 솔로 생활을 길게 한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들이나 미용실 선배들이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난리들을 쳤지만 전 이젠 아예 철벽을 치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만큼 연애란 제 인생에서 순위가 낮은 선택지였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시간도 아깝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손님들 머리 스타일 생각, 샵 운영에 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서 남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좋다고 껄떡대던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 더 잘됐지 하면서 자유로운 솔로 생활을 만끽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긴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이시던 수더분한 아주머니 덕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오실 때마다 저에게만 머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이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다니던 단골 손님이어서 전 바쁜 와중에도 그분 머리는 꼭 케어를 직접 해드렸죠. 그 아주머니는 매번 머리 스타일이 똑같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여러 스타일 제안을 해드려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미영씨 오늘도 나왔어. 어머, 오셨어요? 오늘도 단발머리에 웨이브 팜하시죠? 아우, 난 이게 제일 나같고 편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미영씨는 샵을 3개나 운영하는 원장 같지가 않어. 어쩜 그렇게 수수해? 내가 미영씨 같으면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남자들도 만나고 할 텐데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네, 저 결혼 안 해요. 앞으로 당분간은 남자친구도 사귈 생각이 없고요. 저번에 하도 의존적인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시댁 쪽으로 아는 조카가 있는데 미영씨랑 나이도 딱 맞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 그러니 내 시댁 조카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그 손님은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도 끈질기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제 샵을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시댁 조카 얘기를 자랑처럼 늘어놓더라고요. 그 손님 말에 따르면 자기 시댁 조카는 공부 많이 한 박사다. 누구든지 이름만 대면 알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자 전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흥미가 조금 생겼어요. 손님이 그렇게 시댁 조카 얘기를 침이 마르게 하시니까 저도 좀 흥미가 생기긴 하네요.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조카한테 지금 연락해 볼 테니까 만나볼래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번 일요일 미영씨 가게 쉬는 날에 어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전 그냥 흥미가 조금 있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 손님은 신이 나서 그 조카분에게 연락을 하고 일사천리로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근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지라 갑자기 덜컥 부담이 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단골 손님의 조카란 사람과 만나서 저한테 득이 될 것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손님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나 그 사람이 둘 다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전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이고 그 손님까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안 될 것 같아서 전 약속까지는 됐다고 그 손님을 말렸지만 손님은 완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뻥 차버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도 자긴 내 미용 솜씨가 마음에 드니 계속 당구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전 그러면 제게 손해될 건 없겠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이나 하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저의 만남이 성사됐어요. 일요일이 돼서 그 남자를 막상 만나보니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사까지 공부를 한 것도 성실해서였고 딱 연구원에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키도 크고 훈남이었지만 안경 쓴 범생이 이미지가 또 저한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외모만 보고 절 판단하지도 않았고 제가 샵이 3개나 있는 미용실 원장이라는 단골 손님의 말을 듣고도 그다지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그 남자의 그런 면에 전 또 관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들이대던 남자들은 제 외모만 보거나 샵을 3개나 가진 부자라는 조건에만 혹해서 저와 결혼하면 팔자 핀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 너무나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 속내를 알게 되면 속물처럼 보여서 전 그 남자들이 꼴보기 싫어졌고요. 하지만 그때 만난 저의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손이 떨려서 밥을 잘 못 먹겠다던 그 사람은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연애 경험이 짧은 저보다 더 심한 모태솔로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인생에 간섭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얼마나 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을까 하고 조금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의 어머니는 정말 극성 엄마, 요즘 말하는 헬리콥터 맘이었습니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공부 외에 허튼 짓을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한 바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연구원이 되기까지 사회 경험도 없고 알바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 여자들이 관심조차 안 둔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중고등학교 성장 과정부터 집안 분위기까지 저랑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지 그 남자의 성장 배경에 전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남자에게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고 과묵한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가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엔 별별 어머니가 다 있지만 그 남자의 어머니는 좀 심하신 것 같았죠. 정말 참 착하셨네요. 내가 그쪽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만났다면 전 벌써 답답해서 집 나갔을 것 같아요. 전 자유롭게 내 할 일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자유로운 성향에 내가 더 끌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엔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길을 따라 살아온 재미없는 인생이었죠. 전 그 남자의 총명함과 스마트함이 부러웠고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에게 없는 자유분방함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잘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완전히 의존적인 남자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과제를 주면서 그를 조금씩 내 취향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에게 데이트를 할 때마다 계획을 짜보라고 과제처럼 던져줬죠.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봐도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서 결정권을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엄청 신나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줄줄줄 읊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옆에서 한두 마디씩 제 의견을 말하고 크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전 그동안 남친의 어머니에게 억눌려왔던 남자친구의 욕구불만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남자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제가 애를 하나 키운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 생긴다면 저도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1년 남짓 그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당장 결혼이 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야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소개한 다른 혼처 자리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절 사귀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에 따로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남자친구의 아내감도 본인이 찾아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예비시모의 마음에만 드는 그런 여자로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게 됐어요. 처음엔 저를 사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결혼은 생각 없다, 그저 선보기 싫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어머닌 괜히 남자친구가 부끄러워서 튕겨보려는 거 아니냐면서 얼른 선을 보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너 모태솔로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35이나 먹었으면 이젠 결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엄마 네가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이번에 선본 여자랑 무조건 결혼해. 이 엄마 말 들어서 언제 나쁜 결과 나온 적 있었어? 너랑 딱 같은 박사 출신에다가 얼굴도 아주 이뻐. 그러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아들. 알겠지? 엄마 그게 아니고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저 아직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안 만나봤다고요. 이게 아니고 어쨌든 전 선볼 생각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선자리 추진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그동안 반항 한 번 없었던 내가 이러니까 너무 수상하네. 응?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엄마 몰래 여자 숨겨놓고 만나고 다니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답답하네. 맞아요. 저 만나는 여자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취조하듯이 묻는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결국 남자친구는 저와의 교제를 털어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색을 하면서 어떤 여자냐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 미용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두리뭉술하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펄펄 뛰면서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해요. 뭐? 남의 머리나 만지는 천한 직업 가진 사람을 사귄다고? 얘가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응? 결혼은 너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끼리 만나는 일륜지 대사라고. 어디 감히 미용실 시다 같은 년이? 응? 우리 박사 아들한테 들이달라고 난리라니? 안 돼. 얼른 정리하고 다음 달에 선자리 잡을 테니까 꼭 나가. 알겠어? 엄마, 그 사람 엄마가 생각하는 천한 직업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저 안 참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 내 남은 인생 반려자 찾는 것만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남친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사이에선 이것보다 더한 대화가 오갔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 정도로 순화를 해서 전달해 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긴 어머니와 연을 끊으면 끊었지 나와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남자친구와 정도 들고 여러모로 잘 맞는 사람이기에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 우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혹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없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낭패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는 그동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해왔고 그 외에는 어머니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고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았다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전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서라도 이 남자와 이별을 했어야 하는데 전 편협한 생각을 가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소신 발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아주 호기롭게 생각했었던 거였어요. 자기야, 내가 당신 어머니 한번 만나뵐게. 그리고 어머니께 당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고 하고 우리 교제 허락 받아볼게. 응? 그러니까 울지 마.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전략을 짜자. 울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을까? 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35이나 먹었어도 아직도 어머니 앞에 서면 위축되는 나 자신을 느껴. 내가 정신적으로 엄마한테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자기를 만나서 나도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약한 소리를 하면서 우는 남자친구를 보는데 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으면 저랄까 싶다가도 35이나 먹고도 아직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 사람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완전히 제 막내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나이는 저보다 더 많은데 완전히 아들 같은 그런 남자 말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는 나이를 몇 살을 먹든 다 애 같다는 말이요. 패닉에 빠진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전 그 사람의 어머니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해놨어요. 남자친구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에게 자기 어머니 마음 좀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 저와 남자친구조차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몇 주 동안 남자친구는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계속 선을 보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또 저한테 면목이 없어 말하지 못하고 계속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서로 어긋나기만 하던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전 강남 본점에 있다가 3호점에 갈 일이 있어서 마포에 있는 3호점에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막차 타고 가서 마포점 앞에 세웠는데 저의 가게 앞에서 어떤 늑수그레한 부인이 유리문 안쪽을 막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옆으로 다가가 상냥에게 말을 걸었죠.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머리 하시려고요? 그럼 들어가시지 왜 밖에 서 계세요? 아, 이 미용실에 머리하러 온 사람이에요? 아가씨, 그럼 혹시 여기서 일하는 박미영이란 사람 알아요? 이 미용실 직원이라던데. 그 부인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혹시 단골 손님에게 나를 소개받아 머리를 하시러 온 분인가 해서 그분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했어요. 어머,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박미영인데요. 미용하러 오셨으면 어서 들어가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오라, 네가 박미영이야? 이 년이 우리 박사들 꼬셔서 팔자 좀 펴보려는 년이었구나. 이리 와, 어딜 도망가. 야, 이년아, 우리 순진한 아들을 어떻게 꼬여냈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박사 며느리한테 장가 갈 거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제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 부인은 얼굴을 마구 일그러뜨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반사신경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 시어머니의 우악스러운 손길을 피해 그분의 손목을 딱 잡아챘습니다. 전 정말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괴물 같고 무서웠어요. 전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좋은 말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아, 철수 씨 어머니셨어요? 아, 이거 놓고 진정 좀 하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가 손 놓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달려들지 마시고요. 뭐야? 이거 안 놔? 이년이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가르치려고 들어? 그 입으로 우리 철수 이름은 왜 불러? 이년아,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지라니까. 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사람 살려요. 제가 그분의 손목을 놓자 예비 시어머니는 번개같이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제가 긴 머리를 하나로 닦고 있어서 뒤통수가 얼얼하도록 머리카락이 뒤로 당겨지는데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마포점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와서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키 큰 남자 직원이 예비 시어머니 앞을 턱 막아서면서 소리쳤어요. 아줌마,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원장님한테 행패를 부려요? 당장 이 앞에서 떠나요. 안 그러면 저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원장? 이렇게 젊은 년이 무슨 원장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박미영 이년이 시켰냐? 남자친구 엄마 오면 저한테 원장이라고 부르라고 시킨 거야?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원장님 진짜 이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강남이랑 마포, 숙대 앞에 똑같은 미용실 3개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잡들이하러 온 거야? 기가 막혀서. 여기서 시비 털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이 무식한 아줌마야. 남자 직원의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나 봐요.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지더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다시 고함을 치셨습니다. 네 년이 정말 이 미용실 주인이라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가방끈도 짧은 년이 어떻게 유행으로 미용실 차려서 돈을 벌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박사라고 진짜 엘리트란 말이야. 너 같은 멍청한 년하고는 급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 알랑거리지 말고 꺼져. 전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막말을 듣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저희 미용실 직원들은 팔짱을 끼고 예비 시어머니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풋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직원들이 하나 둘 손뼉을 치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누가 그래요? 우리 원장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보나마나 선입견이지. 뻔해 아주. 우리 원장님 뷰티학과 교수거든요. 뭘 알고 덤벼야지. 이 무식한 아줌마야. 댁내 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도 박사과정이면 아직 교수도 아니잖아. 학생 주제에 우리 교수님한테 대들어? 진짜 어이없어서. 뭐라고? 교수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우리 철수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했었는데. 그리고 샵이 3개가 있다고? 정말이야? 이 양반아 속고만 살았나? 정말이야. 우리 박명 원장님이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도 오는 샵이야 우리 미용실이. 몇몇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우리 대화들을 다 녹음해놨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 아줌마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전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참으라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쳤죠. 그리곤 바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제 샵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가서 행패 부릴 줄 몰랐어. 정말이야. 내가 금방 우리 엄마 데리러 갈 테니까 당신은 상대하지 말고 꼭꼭 숨어 있어. 우리 엄마 눈 돌아가서 무슨 짓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상대하지 마. 응? 전 남자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전부 스피커폰으로 해서 어머니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김철수,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망신을 줘? 내가 눈이 돌아가긴 왜 돌아가? 네가 우리 박사 며느리랑 선 안 본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인연 떼어내려고 온 거잖아. 친자기 인연이랑 헤어졌어 봐. 이런 일이 왜 생겨? 엄마, 우리 미영 씨한테 쌍욕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2년 전에 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교양머리 없이 어떻게 내 여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해요? 저 이제 다신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나 오늘부로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났고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정말 날듯이 달려온 남자친구는 아직도 기세등등해서 제게 행패를 부리려던 어머니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사과하겠다고 말했고요. 번개처럼 모든 일이 폭풍 휘몰아치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럼 이게 나쁜 꿈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현실 도피를 해봤지만 제가 폭언을 들은 것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것도 결국 꿈은 아니었어요. 전 저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 남자친구가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미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전 정신없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죽여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밖에 나와보니 직원들이 한없이 애처로운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저에게 한마디씩 힘내라며 절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최악이니 남자친구가 아무리 아까워도 다들 헤어지라고 난리들이었죠.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저런 성격을 몰랐을 땐 제가 그분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분에게 당해보니까 저런 성격은 절대 바뀔 리도 없고 저한테 호의적이지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전 힘이 다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전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서럽게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씩씩하던 제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신 우리 엄만 아주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도 그 결혼은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그 시어머니 짤인 보통 성격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네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시어머니는 네가 감당하기 힘들어. 네 남자친구도 그 시어머니는 못 말린다고 하잖니. 그 사람은 약해서 너한테 방패막이가 안 돼. 너무 아들만 싸고 드는 그런 사람 절대 시어머니를 두면 안 된다. 어떡해요? 나 그 사람 정말 좋은데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어머니랑 인연 끊으라고 말하면 나 정말 나쁜 여자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생각도 들어봐야 하니까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번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봐. 제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 등을 쓸어주면서 저에게 그만 울라고 그 남자 말고도 아직 제가 젊으니까 또 다른 인연이 꼭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미용실에서 장사를 해오면서 별별 진상 손님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 사람들은 저나 제 밑에 직원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는 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인격을 무시하고 제 능력도 모독하고 무조건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만 말하니까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기만 하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무식함과 선입견에 기인한 것인데 그 피해는 제가 받아야 하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죽겠더라고요. 비유가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애국 인사들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그 남자를 독립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런 식이라면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불행할 것이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과 급이 맞는 박사 며느리만을 찍어놓고 딱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그쪽 결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비 시모는 문학 박사나 경제학 박사 등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얌전하고 머리 좋은 여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보였습니다. 전 그런 기준에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맞출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전 급하게 만날 게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한 수모가 제 안에서 좀 누그러질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워낙에 냉정을 빨리 찾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날 당한 일들은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을 바로 제가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전 일로 도피했고 몇 주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도 못하고 문자로도 만나달라고 말했지만 전 한 개의 답 문자도 안 보냈고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그만큼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고민이 많이 됐다는 증거였죠. 남자친구는 계속 제가 묵묵부답하자 답답했는지 제가 일하는 강남점에 와서 시위하듯이 말도 없이 앉아있다 가곤 했어요. 하지만 전 직원들에게 저 사람이 오든 말든 각자 할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다들 그가 내 남자친구임을 눈치챘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간 말없는 냉대와 시선을 견디다 남자친구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손님의 머리를 파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제 손을 잡더니 데리고 뛰쳐나가는 것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일하는 곳에 와서 장승처럼 앉아있는 건 그래도 내가 참았어. 그런데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나를 끌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잖아. 난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다고. 그런데 대답도 안 해주고 일만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생각을 해봐. 벌써 며칠째 내가 네 가게 와서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 안 걸고 날 투명인간 취급하면 나라도 화가 안 날 것 같아? 일하는 영업장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그 상가 근처에 있던 사장님들이랑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이 우리들을 쳐다봤어요. 직원들은 불안하게 눈을 깜빡거리면서도 프로답게 손은 손님들의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 단골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실장님께 맡긴 다음 남자친구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뭔가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한테 소리치는 이 남자를 보니까 그게 긍정적인 매듭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이 벌개져선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난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엄마랑 인연 끊을게. 자기가 그러라고 한다면 나 집에서도 나올게. 그리고 자기랑 결혼해서 평생 엄마랑 영 끊고 살 수 있어. 나 절대 그럴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헤어져 달란 말 좀 그만해, 응?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알아? 그런데 넌 아무렇지도 않은 눈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잖아.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나도 아직도 괴롭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자기네 어머니는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어. 그 전에 내가 자기 어머니 바꿔놓겠다고 했단 말 정말 미안한데 못할 것 같아. 난 그렇게 무대포에 무례하고 아들만 싸고 두는 시어머니 옆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그럼 안녕. 전 남자친구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토하듯이 쏟아내놓곤 이별을 고한 채 도망쳐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절 잡을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전 독한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지웠죠. 그리고 정말 일에 미친 사람처럼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6개월 후 또 다른 미용실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시간 강사였던 대학을 떠나 절 전임으로 써주겠다고 하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일주일에 2번 강의하는 교수에 샵 4개를 돌리는 전문 운영자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워커홀릭처럼 몸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니까 제 부모님은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일생의 첫 연애였고 사귄 지도 1년이 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 손으로 잘라냈으니 저도 어찌 괴롭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저나 남자친구나 둘만의 이유로 헤어지는 것도 아닌 시어머니 될 분의 무례한 행동으로 억지로 이별을 했으니까요. 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시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한지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런 성격은 아니겠지만요. 21세기가 시작되고도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선시대 같은 생각에 갇혀 사는 제 예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죠. 요즘 같은 때에도 사람을 직업이나 대학 학력 따위로 급을 나누고 멸시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겠죠. 그깟 박사 학위가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남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고 얕잡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제 예비 시모 같은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애초에 잘못됐다고 봐요. 인간은 모두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어쩌면 저희 예비 시모였던 분처럼 말도 안 되는 권위의식에 쩔은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하니 이 사회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한국이 싫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으론 어디 멀리 호주 같은 곳에 이민이라도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겐 미용 기술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사람을 계급 나누듯이 레벨링해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선 저 같은 자유로운 영혼은 정말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전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상냥하게 인사하지만 그 이상은 파고들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 사이에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선 정의라는 이름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지랖을 부리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르치듯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또 저주라도 하듯 하는 몇몇 생각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심해요. 정말 어른답게 존경받으면서 필요할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의 덕목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같지가 않듯이 제 예비 시모 같은 어른들이 이 나라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고 보니 그분 또래 어머니들에겐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적당히 선 지키고 예의를 지키지만 충고를 해준다고 하시면서 간섭을 심하게 하려는 어른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황당하고 기이한 제 첫 연애 얘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분의 만행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던 건 슬프지만 전 그 지옥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없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 제 자유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결혼 생활은 얼마 안 가서 불행해질 것이 뻔했던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의 오픈 사건으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앞으로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제 첫 연인처럼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사람은 절대 아닐 것이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입장만 세우는 제가 잘못됐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제가 잘했다고 환란을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도저히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으니까요. 아직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제 조건에 맞는 남자를 찾기 힘들 거란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사친도 사귀고 그렇다고 해도 질투할 연인을 갖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에 연인이 없는 것이 조금 외롭긴 하지만 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묶이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제 영혼을 흔들 만한 남자를 아직 못 만나 본 것으로 하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